이번 시간은 중개 실무 관련 판례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라는 것은 분양당하는 사람, 분양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분양자는 분양회사, 분양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피분양자하고 수분양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중개 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분양권이란 원칙적으로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직까지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게 조합아파트인데요. 조합아파트. 요즘은 지역조합아파트가 동호수를 바로 정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 지역조합아파트는 거의 입주할 무렵 다 돼서 동호수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층수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 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에 한하여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하면 X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입주권인데요.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사물이 되냐 안 되냐 과거 기출문제 출제됐는데 입주권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뭐냐면 청약통장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권리금은 첫 번째는 이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권리금 1,000만 원만 받아주시고 현 세입자가 더 받는 것은 개업공유회사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권리금을 1억을 받도록 알선하고 9천만 원을 수수료로 먹고 1,000만 원만 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닌 것은 컨설팅 보수는 많이 받아도 되거든요.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요. 권리금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이 1억이고 권리금도 1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지급하고 권리금 1억 하고 보증금 1억 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 상가,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는 최대 0.9%니까 1억이라면 9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죠. 그런데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즉 권리금 알선 대가 및 중개 보수 해가지고 합해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중개 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다면 90만 원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중개보수를 1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를 1,900만 원 이렇게 적었다면 위반이죠.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0.9%밖에 중개보수는 못 받잖아요.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인데 이때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는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지 이게 되겠는데요.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근데 민법상 건축물은 민법 99조 2항에 보면 있는데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 기둥, 벽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즉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알선하고 보수를 1,500만 원 3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의 관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판례는 다 같은 사건 번호인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되고 중개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가지고 소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극 이 적극 소극이 무슨 뜻이냐면 소극이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해당하는가 해가지고 적극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 1번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가지고 적극이라고 되어 있죠. 적극. 예, 중개상물은 민법상 건축물만 중개상물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옛날에 중개법이죠. 금지하는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토요일, 일요일 남한테 자격증 빌려주고 토요일, 일요일 날 놀 때 나가가지고 직접 계약서 몇 건 적었다 하더라도 평소 주된 업무를 보조원이 계속 수행했다면 그건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도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일요일 날 가가지고 일주일 거 전부 다 계약서에 자필 서명 날인을 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중개업무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양도 대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질적으로 계속 중개업을 하다가 예식장 간다고 한번 자리 비운 사이에 실장이 계약서를 적고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양도 대여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무자격자가 부동산 유서 대표,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말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양도대여가 아니다. 동업이죠, 동업. 나는 돈 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돈을 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증 걸고 둘이 동업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작성했다면 그건 양도대여가 아닙니다.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했다면 계약서 같은 걸 작성했다면 양도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격증 빌려주고 일요일날 가서 일주일 동안 계약서 다 모아가지고 빌려준 사람이 자필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 다 해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중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양도대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판례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에 해당되고요. 또 대표, 발품 부동산 대표 이런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다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아직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이 대표라는 말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에 해당된다는 판례는 시험에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격증 걸고 동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업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격증을 걸고 하는 사람을 내부적으로는 소장이라고 하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을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외부적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대표라는 명칭을 새겨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 하면은 자격증을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투자한 실질적인 사장이 도장 나놓고 가라. 어디 가냐. 너 없으면 도장도 못 찍잖아. 가져가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격증을 걸고 있는 사람이 그 돈 투자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자격증을 빼버렸습니다.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민원 넣었어요. 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 나가서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조사해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자격증 말도 안 하고 뺐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예, 자격증 건 사람은 돈 투자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자격증을 뺐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기책사유입니다. 피해자가 도장을 놔놓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격증 뺀 거예요. 피해자의 기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격증을 뺀 사람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자격증 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기책사유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없이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도장 놔놓고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말 안 하고 자격증 빼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 업자가 아니라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게 업이죠.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라면,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하다면 적정하게 보수를 감액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업자는 못 받는다. 무등록 업자는 못 받지만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도 못 받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